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퇴직 앞두고 혹은 막 정년퇴직하고 나면 다들 제일 먼저 뭐 생각하세요? 아, 이제 뭐 하지? 돈은 어떻게 하지? 일자리라도 구해야 하나? 이게 너무 당연한 반응이에요. 누구나 그래요. 우리 세대가 그렇게 살도록 훈련받았으니까. 어릴 땐 열심히 일해라, 돈 모아라. 중년 땐 가족 부양해라, 애들 공부시켜라. 그리고 퇴직 즈음엔 그래도 몸이 움직이는 한돈 벌어야 한다. 이게 몸과 마음에 새겨져 있어서 퇴직해도 못 나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65세, 70세 금방 옵니다. 이제 우리 수명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75세 넘어서도 정말 팔팔하게 해외 배낭여행 다니는 사람 주변에서 얼마나 봤어요. 허리 아프다, 무릎 수술했다, 당뇨다, 혈압이다, 치매 걱정이다. 이게 진짜 우리 노년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죠. 정년퇴직 후에도 계속 일할 생각만 하는 게 맞나? 일 못하게 되면 뭐 할 건데? 지금 이 글을 보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일이 곧 내 취미라고 믿고 사시나요? 그게 진심이면 다행인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일하려고 해요. 돈 안 벌면 망한다는 공포가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 공포가 무서워서 퇴직 후에도 어디서라도 일해야지만 반복합니다. 그게 나중에 큰 불행이 될 수도 있어요. 몸이 못 버티는데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서럽게 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게 쓰고 검소하게 살 생각을 미리부터 해라. 이게 되게 냉정하고 차가운 말 같죠?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리고 내 노후에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소비를 줄이면 돈 걱정을 줄일 수 있고 돈 걱정이 줄면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붙잡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때서야 진짜 내 시간을 살 수 있어요.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제 지인 중 한 분이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했습니다.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나와요. 그런데 평생을 호화롭게 살아서 소비 습관이 안 바뀌어요. 명품 옷, 외제차, 고급 레스토랑. 퇴직하고 나서도 이걸 유지하려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거나 빚을 내더라고요. 결국 자식들이 부담스러워했고 가족 분위기 엉망됐어요. 나는 돈이 있는데 왜 쓰지 말라고 해? 이러는데 그 돈이 평생을 커버 못하니까요. 그분이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내가 퇴직 전에 소비 습관만 좀 줄였어도 애들한테 손 안 벌렸을 텐데. 또 다른 사례입니다. 어떤 분은 퇴직 전에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옮겼어요. 자식들 다 독립하니 큰 집이 필요 없어서. 주변에서 왜 팔아? 미쳤냐? 했지만 그 돈으로 금융 자산을 만들어서 매달 생활비를 뽑아 쓰세요. 소비는 심플합니다. 손주들 용돈도 소소하게, 외식은 분식집, 여행도 국내 위주로. 근데 엄청 행복하대요. 걱정이 없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 병원비도 준비돼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여유로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소비를 줄이니 삶이 가벼워진 거죠.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이야기할게요. 이분은 돈을 많이 번 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퇴직 10년 전부터 취미를 돈 안 들이고 할 방법을 찾았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기, 동네 산책로 개발하기, 집에서 그림 그리기. 친구들이 비웃었죠. 에이, 돈 쓰면서 즐겨야지. 뭐가 그리 궁상 많냐. 근데 정년퇴직 후? 이분은 자기 페이스가 딱 잡혀서 돈 안 써도 할 게 너무 많아요. 반면 돈 펑펑 쓰던 친구들은 우리 뭐 하지? 어디 가야 하지? 돈 없는데? 하며 우울해졌어요. 이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허세 다 필요 없어. 돈 안 쓰고 즐거운 거 미리 연습해야 돼. 이 세 사례에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소비 습관이에요. 퇴직 준비는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덜 쓰는 습관을 만드는 게 진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쓰는 게 줄어야 모은 돈으로 오래 버틸 수 있으니까요. 그럼 두려움이 사라지고 선택지가 넓어져요.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버틸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해야 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일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몸이 아프면? 일자리가 없으면? 그때부터가 진짜 노후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막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돈 적게 쓰는 법을 연습하세요.
하고 싶은데 돈 안 드는 취미를 찾으세요. 일이 취미라면 좋지만 돈 안 받고도 즐거울 만큼 진짜 좋아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일은 언젠가 나를 망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정년퇴직 후의 인생,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건강히 발목을 잡으면 정말 금방입니다. 그 짧을 수 있는 시간을 허세 부리며 빚지고 자식 눈치 보고 몸 상하면서 보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소소하게라도 내 시간을 즐기면서 내 마음으로 살고 싶으세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돈 많이 안 들어요.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오늘부터 할 수 있어요. 퇴직 준비? 결국 삶의 방식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검소함을 배우세요. 그게 진짜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앞서 이야기 나눈 퇴직 후 적게 쓰고 검소하게 살 준비 이야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실질적이고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준비할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마음가짐만 바꾸자는 말로 끝내면 너무 허망하니까 지금부터라도 해볼 수 있는 실제 전략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소비 습관 점검부터 시작하세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많은 분들이 내 소비는 그렇게 안 많아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가계부를 쓰면 깜짝 놀랍니다. 카드 명세서 한 달치를 딱 펼쳐보면 나오죠. 커피가, 외식, 옷, 친구 만남, 편의점, 택시, OTT 구독료. 이런 게 쌓여서 월 30만, 50만 원 추가로 나가요. 1년에 6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퇴직 후에 이런 지출을 유지한다. 그 돈을 어디서 메꿀 건지 꼭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실전 팁. 카드 명세서를 3개월치 뽑아서 소비 카테고리를 나눠서 분석해 보세요. 필수 지출 주거, 공과금, 식비 vs 선택 지출 외식, 여가, 쇼핑으로 구분. 선택 지출을 최소 30% 줄이는 목표를 세워보세요. 이런 점검을 하지 않고는 절대 검소하게 산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해본 분들은 생각보다 내가 많이 쓰고 있었네 하고 깜짝 놀라요. 둘째, 고정비를 줄이는 구조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검소하게 살아야지라고 할 때 가장 간과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작은 소비는 줄이는데 큰 고정비는 유지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너무 큰 집에서 살면서 관리비와 난방비가 과도하게 나감. 승용차 유지비로 매달 50만 70만 원 지출. 비싼 보험 상품 여러 개 중복 가입. 퇴직 후에는 고정비가 무서워요. 월 현금 흐름이 줄어드는데 지출이 고정이면 망하는 거 순식간입니다. 실전 팁. 주거비 부담을 줄이세요. 꼭 필요한 방만 유지하세요. 임대 수입이 가능하면 임대도 고려. 자동차는 처분하거나 경차, 중고차로 다운사이징. 보험은 노후 보장 위주로 정리하고 저축성 과도한 종신형 상품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정리. 휴대폰 요금제, 인터넷 TV 결합 상품, 각종 구독 서비스 해지.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실제로 60대 부부가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옮겨서 2억 정도를 금융 자산으로 만들어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에 보태 쓰더라고요. 그전엔 집은 자산이다 라고 버텼는데 퇴직 후 현금 흐름이 없어서 불안이 컸대요. 이 선택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얻었어요. 주거비 문제는 한번 구조를 바꾸면 평생 효과가 납니다. 셋째, 의료비와 건강 문제 대비하기. 돈을 안 쓰고 검소하게 살자라고 해도 가장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건강 비용이에요. 퇴직 후 가장 큰 지출 카테고리 중 하나가 의료비입니다. 나이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늘어나요. 특히 만성질환 관리가 핵심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 이거 한두 가지만 있어도 약값, 검사비, 치료비가 쭉 나갑니다. 실전 팁. 건강검진은 매년 챙기세요. 조기 발견이 비용을 줄입니다. 식단 관리 외식 줄이고 집밥 위주. 소금, 설탕 줄이기. 운동 루틴 만들기 걷기, 스트레칭, 근력 운동은 돈이 거의 안 들어요. 지역 보건소 프로그램 활용 무료저가 건강 프로그램 많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노인검진 혜택 적극 활용. 한진 얘기해 드릴게요. 당뇨약을 10년째 먹는데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인슐린 주사를 피했어요. 약값은 월 2만 원인데 만약 관리 못했으면 주사 치료로 10배 가까이 들었을 거예요.
작은 습관이 10년간 수백만 원을 아낀 겁니다. 넷째, 돈 안 드는 취미와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라. 돈을 안 쓰면 삶이 재미없어질까 봐 다들 두려워해요. 그렇다고 매번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골프 치며 살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퇴직 후에도 사교비 지출이 크면 통장은 순식간에 마릅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돈이 안 들어가도 재미있는 것을 찾아야 해요. 그게 사실 진정한 취미고 노년을 지탱하는 힘이에요. 실전 팁, 동네 도서관 이용, 무료 강좌, 독서 모임 참여, 공원 걷기, 등산로 탐방, 집에서 취미 그림 글쓰기 악기 수공예, 동사무소 노인 폭지관 프로그램 저렴하거나 무료, 지역 커뮤니티 활동 봉사활동, 마을 모임. 사례 하나 더. 제 고객 중에 60대 분이 계신데 주말마다 동네 도서관에서 독서 토론 모임을 해요. 참가비는 0원. 카페에서 만나는 것도 좋은데 도서관은 돈도 안 들고 조용하고 좋아. 오히려 친구들이 거기서 만나자고 한다니까. 이게 진짜 노후 준비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일할 수 있어라고 자신합니다. 좋아요. 일할 수 있으면 행복이죠. 하지만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65세가 될지 70세가 될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도 버틸 수 있게 소비를 줄이고 지출을 구조적으로 낮추고 적은 돈으로도 삶을 즐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퇴직 후 준비는 돈을 모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을 덜 쓰는 구조 만들기, 건강을 지켜서 의료비 줄이기, 돈 안 드는 취미와 관계 만들기. 이 세 가지가 다 준비돼야 진짜 편안한 노후가 옵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 해보세요. 카드 명세서 분석, 냉장고 정리해서 식단 관리, 도서관 프로그램 검색하기. 다 돈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전문가가 권하는 퇴직 후 준비입니다. 퇴직하기 전 저는 매일 꿈꿨습니다. 시계에 쫓기지 않는 삶. 바닷가에서 맞는 아침, 산속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 그렇게 캠핑카 한 대 몰고 전국을 여행하는 은퇴 생활을 계획하며 수년을 보냈죠. 이제 진짜 나만의 시간이 시작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캠핑카를 타고 떠난 지 3달이 지나자 생각지도 못한 현실이 하나둘씩 저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함, 외로움,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큰 비용.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 낭만은 사라지고 생존이 남더군요. 요즘 캠핑카 은퇴가 트렌드처럼 떠오르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준비 없인 금방 후회하게 되는 선택입니다. 오늘은 캠핑카 은퇴 생활이 왜 로망에서 좌절로 바뀌는지, 그리고 무엇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캠핑카 생활 생각보다 불편하다. 캠핑카는 작은 집이 아닙니다. 그냥 움직이는 차에 가까워요. 물론 내부에 침대도 있고 싱크대도 있지만 실제로 며칠 이상 살아보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도 문제, 물탱크에 물을 채워야 하고 쓰고 나면 또 배수를 해야 합니다. 아무 데서나 하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정된 캠핑장이나 시설을 찾아야 하죠. 귀찮음은 물론이고 시간과 돈도 들죠. 화장실과 샤워 문제, 샤워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름엔 괜찮지만 겨울엔 실내 온수가 부족하거나 밖에서 해결해야 하는 불편이 따릅니다. 공간의 제약, 방이 좁습니다. 짐도 제한적이고 움직이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허리나 무릎이 안 좋은 분들에겐 특히 불편합니다. 실제 사례 1. 60세 정년 퇴직 후 캠핑카 산 김창식 씨. 서울. 김 씨는 30년 직장 생활 후 퇴직금을 일부 털어 6천만 원짜리 캠핑카를 구입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전국을 도는 꿈을 꿨죠. 하지만 3개월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밥 해먹고 자고 씻고 한 달은 버틸만 했어요. 근데 갈수록 사는 느낌이 아니라 버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속 가능한 생활이 아니란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2.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 많은 분들이 캠핑카 생활을 저렴한 은퇴 라이프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유지비, 연료비, 정기 점검비, 수리비 등이 꽤 큽니다. 연비는 일반 차량보다 나쁘고 한번 고장나면
수리비도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단위로 나옵니다. 주차비 무료로 어디든 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불법 주차로 단속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의 캠핑카 이용자들은 유료 캠핑장 1박 23만 원을 이용합니다. 생활비 집이 줄어든다고 해서 지출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식비, 외식비, 각종 소소한 비용은 계속 생깁니다. 인터넷과 전기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쓰려면 별도 장비도 필요하죠. 실제 사례, 이 부부 캠핑카 여행 중 재정난 겪은 박정순 씨 광주. 박 씨 부부는 퇴직 후 전국 일주에 나섰습니다. 캠핑카에 로망을 품고 3천만 원을 투자했죠. 그러나 6개월 만에 여행을 접고 차를 중고로 되팔았습니다. 기름값만 한 달에 60만 원, 캠핑 장비와 식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5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연금만으론 안 되더라고요. 차를 팔 땐 중고값이 생각보다 낮아서 손해도 꽤 봤습니다. 3. 외롭고 병원도 멀다. 캠핑카 생활의 또 다른 현실은 고립입니다.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들고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의료 접근성 시골이나 외곽에서 자주 머무르게 되면 병원 접근이 어렵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관절 질환 등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은 정기적인 진료가 필수인데 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정서적 고립, 오랜 시간 혼자 혹은 배우자와만 지내다 보면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자 캠핑카 생활을 선택한 경우 고독사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58세의 혼자 캠핑카 생활 나선 최재호 씨 대전. 최 씨는 조기 퇴직 후 자유로운 삶을 위해 혼자 캠핑카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자 정서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누군가랑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루가 끝나는 날도 있었어요. 처음엔 좋았는데 점점 무서워지더라고요. 결국 우울증 약을 처방받고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캠핑카 은퇴 준비 없이 하면 망합니다. 캠핑카 은퇴 생활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여행이 아니라 일상으로 생각하며 계획한다면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현실적인 점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점검 포인트 5가지. 재정 계획이 있는가? 최소 1년 생활비유지비 계산 필수. 연금 외 수입원도 고려해야 함.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동 경로에 따라 병원, 약국, 응급시설 체크 필요. 한 개월 이상 캠핑카 체험을 해봤는가? 렌트 캠핑카로 미리 체험해보는 것을 강력 추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방안이 있는가? 외로움과 고립을 막기 위한 소셜 루틴이 있어야 함. 고정 주거지가 완전히 없는 상태인가? 캠핑카가 유일한 집이 되면 심리적법적 불안정 요소가 큼. 맺으며 꿈을 현실로 만드는 건 준비다. 캠핑카에서 시작한 은퇴생활, 정말 멋진 그림입니다. 하지만 그 그림 뒤에는 수도와 하수 문제, 연료비 걱정, 외로움이라는 캔버스가 깔려 있습니다. 꿈은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감안한 준비 없이 뛰어들면 그 꿈은 3개월 만에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캠핑카 은퇴, 정말 원하신다면 먼저 한 개월 단기 여행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현실을 철저히 체크하세요. 그래야 비로소 후회 없는 은퇴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캠핑카 탔는데 3달 만에 후회했습니다. 캠핑카 은퇴 생활, 반드시 고려해야 할 3가지 핵심 체크 포인트. 은퇴 후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여행하며 여유롭게 사는 삶,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법한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캠핑카 은퇴 생활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형 주거 생활이라는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캠핑카를 구입하면 수개월 만에 큰 후회와 경제적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퇴직 후 캠핑카 생활을 준비하려는 분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3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실제 사례와 함께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정보를 전달합니다. 1. 캠핑카 생활은 주거 대체가 아니라 여행 특화 생활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캠핑카를 이동하는 작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불완전한 주거 대체 수단에 가깝습니다.
거주 편의성 부족, 실내는 좁고 동선이 제한적이며 냉난방 효율도 낮습니다. 특히 노령층에게는 무릎, 허리 부담이 큽니다. 기초 인프라 부족, 상수도, 하수도, 전기, 화장실 모두 자급자족해야 하며 그만큼 유지 관리가 어렵습니다. 동절 기하절기 취약성, 한여름엔 과열되고 겨울엔 난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계절별 생존력 차이가 큽니다. 전문가 조언. 캠핑카 구입 전 최소 24주간 렌트 캠핑카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체험이 필요합니다. 단기 체험 없이 바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2. 캠핑카 생활은 저비용 은퇴가 아니다. 유지비 과소평가 주의. 캠핑카 은퇴 생활이 경제적이라는 인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히려 정착형 주거보다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목 평균 월 비용 예시. 연료비 약 40만 70만원. 유료 캠핑장 이용 1박 23만원, 월 5,090만원. 차량 정비 및 보험월 평균 1,020만원. 식비 및 생활비 약 50만원 이상. 중고차 감가상각. 캠핑카는 되팔 때 감가상각률이 일반 승용차보다 높습니다. 초기 구입가의 4,050% 수준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 외 수리비, 주행 중 고장, 타이어 마모, 배터리 문제 등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정비비가 수십만원 단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후 고정소득,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만으로 캠핑카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최소 월 200만원 수준의 가용생활 자금 확보가 필요하며 비상자금 정비, 의료 등도 별도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3. 의료, 고립, 안전 문제, 생활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 캠핑카 생활은 물리적 자유는 줄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사회적, 의료적 연결성이 현저히 약화됩니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 캠핑카가 주로 머무는 지역은 외곽, 산간, 해안 등인데 이 지역들은 병원 접근성이 낮습니다. 만성질환자,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은 정기 진료 및 약 처방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립과 정서적 불안. 캠핑카 생활은 대부분 배우자 중심 또는 단독 생활입니다. 일상적 사회 접촉이 줄어들며 외로움과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혼자 캠핑카를 몰고 떠나는 독거 은퇴자의 경우 정서적 고립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 취약. 낯선 장소에서의 숙박은 도난, 사고, 야생동물 위험 등 물리적 위험도 수반합니다. 특히 여성 단독 이용자나 야간 이동의 경우 더 많은 리스크가 따릅니다. 전문가 조언. 캠핑카를 주거 수단이 아닌 여행용 보조 수단으로 한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기초 주거지는 유지한 채 여행용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캠핑카 은퇴 생활, 이런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조건 설명. 건강 상태, 양호 이동과 제한적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신체 조건. 유연한 재정 여력, 연금 외 월 200만원 이상 지출 가능. 사회적 연결망 유지 가능. 정기적으로 가족 지인과 연락하거나 공동 캠핑 문화에 참여 가능. 의료 서비스 대안 마련. 정기 진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전국 병원 이용 계획이 확보된 경우. 유사 경험 보유, 과거 캠핑 또는 차량 생활 경험이 있는 경우. 적응력이 높음. 결론. 캠핑카는 은퇴의 탈출구가 아니라 은퇴 후의 옵션일 뿐이다. 캠핑카 은퇴 생활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시뮬레이션, 재정 계획, 건강 관리, 사회적 대안이 없이 무턱대고 뛰어드는 경우 그 선택은 낭만이 아니라 후회로 이어집니다. 캠핑카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모빌리티형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실제로 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반드시 단기 체험과 수익 지출 시뮬레이션을 선행한 뒤 최종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은퇴 후 생활비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게 많이 들어도 모자라지 않아? 라는 분도 있고, 아니, 저 돈으로 어떻게 사냐? 라는 반응도 있죠. 사실 은퇴 후 내가 한 달에 얼마나 쓸 수 있는지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노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삶의 질도 거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은퇴 후
월 400만 원 쓰는 사람과 월 90만 원으로 사는 사람이 각각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적게 쓰면서도 나름 만족스럽게 살고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넉넉하게 쓰면서도 만족스럽지 않은 분도 있어요. 결국 금전적 여유뿐 아니라 어떻게 누구와 무얼 하면서 지내느냐가 관건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우선 객관적으로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400만 원과 90만 원이라는 건 꽤 큰 차이입니다. 한 달에 400 쓰면 골프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외식도 자주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할 테고, 반면 90만 원이면 공과금, 식비, 교통비만으로도 빠듯한데?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실제 사례 혹은 가상의 인물을 참고한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삶을 구어체로 풀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내 경우엔 이렇더라 하는 식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느낌으로 가볍게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1. 여유로운 어씨 부부 노년에도 배울 건 배워야 해요. 먼저 어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어씨 부부는 둘 다 공무원으로 오래 일하다가 연금을 꽤 넉넉히 받게 된 케이스예요. 합쳐서 월 약 400만 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해요. 어씨 말을 빌려보면 저희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봤어요. 젊었을 때는 애들 키우고 직장 다니느라 정신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골프 레슨도 받고 주말에는 가벼운 등산도 가고 평일에 할인 항공권 뜨면 해외도 종종 나갑니다. 집에서 쉬는 날엔 유튜브 보고 요리 따라 해먹는 게 소소한 낙이죠. 라고 하더군요. 또 어씨 부부는 건강도 꽤 잘 챙기고 있어요. 얼마 전에 무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단한 약물 치료만 있으면 괜찮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하니까 일부러 건강보험료를 조금 더 내더라도 좋은 병원 시설 쓸 수 있는 쪽으로 선택했어요. 덕분에 치료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해도 미리 대비해두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라고 합니다. 결국 어씨 부부는 월 400만 원이라는 자금을 건강관리와 여가생활, 그리고 소소한 자기계발에 투자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배우고 움직여야 늙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참 맞는 말 같아요. 60대 중반이라고 해도 배우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요즘은 외국어 공부도 하고 수영도 배우고 문화센터에서 그림 그리는 취미도 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넉넉한 생활비 다양한 선택지라는 점이에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원하는 걸 시도해 볼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건 맞죠. 2. 표준적인 B씨 부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래요. 두 번째로 소개할 분은 B씨 부부입니다. 흔히 말하는 직장인 부부였고 조금씩 저축도 했고 퇴직금도 모아놓고 국민연금도 들어놨어요. 은퇴 후에는 소소하게 동네에서 알바나 사업처럼 조그맣게 일을 계속하고 있어서 월 수입이 대략 200만 원 안팎이라고 하더군요. 여기에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 같은 것까지 합치면 조금 더 벌기도 하고 가끔 예적금이 만기가 되면 목돈도 있긴 하죠. B씨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희가 특별히 풍족하진 않아요. 그래도 매달 200 정도면 생활 자체는 할만해요. 월세가 아닌 자가 주택이라 고정비가 적다는 게 큰 도움이 되죠. 대신 요즘 전기료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다 보니 마트 가면 신선식품 가격이 체감상 많이 비싸졌어요. 그래서 할인 쿠폰 꼼꼼히 챙겨 쓰고 조금이라도 저렴한 동네의 마트를 자주 들르고 있어요. 그래도 집에서 해 먹으면 외식비가 덜 나가서 이 정도면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그렇다고 B씨가 전혀 여가를 즐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은퇴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내랑 근교로 여행도 가고 지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 놀러 가기도 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중고차 끌고 12박으로 가까운 데라도 훌쩍 떠나는 게 낙이죠. 그동안 못 봤던 풍경을 보니 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B씨가 강조하는 건 작은 행복이었어요. 솔직히 월 200, 300 되면 팔자가 핀다기보단 그냥 적당히 즐기며 살 수 있다 정도죠. 예전처럼 비싼 외식을 자주 하거나 해외여행을 길게 다니긴 어렵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면 기분 내서 맛있는 것 좀 먹고
주말에 극장 갈 때 팝콘도 사 먹고 이런 소소한 낙이 꽤 괜찮아요. 결국 B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 소비를 조절하며 보통 수준으로 여유를 찾고 있었어요. 꼭 월 400이 아니더라도 적정선에서 자기만의 루틴과 가벼운 취미 생활을 유지하면 노후 생활도 그리 팍팍하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주죠. 3. 빠듯한 C씨 부부 그래도 함께 있으니 괜찮아. 마지막으로 C씨 부부는 소위 월 100도 안 쓰는 부부입니다. 실제로는 국민연금으로 둘이 합쳐 약 12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보험료나 각종 공과금을 제외하면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90만 원 안팎이라고 해요. C씨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솔직히 한 달 식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고기도 비싸고 과일도 비싸고 팝상 물가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밖에서 밥 먹을 일은 거의 없고 주로 집에서 밥 해먹죠. 그래도 할인마트나 전통시장을 돌면서 최대한 싸게 사요. 가끔 옆집이랑 반반씩 나눠 사면 좀 더 저렴할 때도 있고요. 그렇다면 문화생활이나 여가는 거의 없는 걸까요? 저희도 TV만 보면서 사는 건 아니에요. 가끔 동네 도서관 가서 책도 빌려보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무료 강의 같은 것도 볼 수 있더라고요. 또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 프로그램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건강체조나 노래 교실도 있고요. 의료비 부담도 분명 있을 텐데 이 부분이 C씨에게는 가장 고민이 많다고 해요. 아직은 크게 아픈 데는 없는데 언젠가 병원비가 많이 들까봐 겁나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최대한 잘 챙기려 하고 아플 때 미루지 않고 바로 병원 가려고 해요. 은근히 초기 치료가 더 싸게 먹히더라고요. 그리고 C씨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죠? 그래도 저희 부부는 굳이 불평하려고 하지 않아요. 살면서 큰 사고나 중병 없이 지금까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간혹 친척들이 도와줄 때도 있고 동네에서 반찬 챙겨주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없는 대로 사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결국 C씨 부부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서 다른 식으로 삶의 만족도를 찾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지역 사회에서 무료 혹은 저렴하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참여 등등 작은 것들로도 의미를 찾고 계셨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세 사례를 보시니 어떠세요? 어씨 부부 월 400만 원대 생활비, 골프도 배우고 해외여행도 가는 여유로운 노후. B씨 부부 월 200만 원 정도로 소소하게나마 여행, 외식, 문화생활을 즐기면서도 큰 부담 없이 사는 평범한 노후. C씨 부부 월 90만 원 안팎으로 최대한 아껴 살아야 하는 현실이지만 공동체 활동과 건강한 일상을 통해 작은 행복을 찾는 노후. 결국 노후에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다양합니다. 돈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 여러 기회와 선택지가 늘어나죠. 그렇다고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인간관계, 건강관리,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등이 노후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큰 축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재정 계획. 젊었을 때부터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 투자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최소 23가지 정도의 소득 파이프라인을 미리 만들어두면 심적 안정감이 훨씬 커집니다. 지속 가능한 취미와 활동. 은퇴하고 나면 시간은 많아지고 돈은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 돈이 크게 들지 않는 취미나 활동, 모임을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가까운 공원 걷기 모임, 동네 독서 모임, 문화센터 강좌, 봉사활동 등은 저비용으로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죠. 인간관계 관리. 은퇴 후엔 사회적 연결고리가 약해지기 쉬워요. 직장을 그만두면 사람 만나기가 훨씬 어려워지니까요. 평소에 동호회 활동이나 지역 모임, 종교 단체 참여 등을 통해 꾸준히 인간관계를 쌓아두면 돈으로 살 수 없는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 자산. 노후에는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이 악화되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돼요. 미리부터 식습관, 운동 습관을 잘 들이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를 챙겨두면 실제로 병원비를 줄이거나 빠른 치료로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어요. 마치며
사실 월 400 vs 월 90이라는 숫자는 단순 비교에 불과해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가 노후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죠. 어씨 부부처럼 넉넉한 자금 적극적인 취미 생활을 누릴 수 있다면 분명 좋겠지만 현실은 빚이나 시시처럼 좀 더 제한된 자금으로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수록 재정 계획, 인간관계, 건강관리에 신경 쓰면 CC 부부처럼 적은 돈으로도 나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래도 난 은퇴 후 월 90만 원으론 못 살 것 같아라는 분도 있고 저 정도면 나름 괜찮지 않아? 라는 분도 있겠죠. 결국 답은 사람마다 달라요. 중요한 건 은퇴 전부터 자신의 재무 상태와 생활 패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계속 학습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돈이 없어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은퇴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내가 어떤 노후 생활을 꿈꾸고 그걸 위해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한가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은퇴하신 분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가령 소비 구조를 조금만 바꿔도 여유 자금이 생길 수 있고 무료 프로그램이나 지역 커뮤니티 활용으로 여가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결국 노후란 주어진 자원 돈, 시간, 체력,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쓰고 누리느냐의 문제 아닐까요?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앞으로의 은퇴 준비와 노후 생활에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많은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 후에 한숨 섞인 이마를 입에 올립니다. 3040년을 묵묵히 일하며 모아둔 노후 자금은커녕 오히려 빚이 늘어나 버린 현실 앞에서 말이죠. 친구들과 나누던 은퇴 후 편안한 인생 이야기는 어느새 빚더미에서 허덕이는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몇몇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 사회 베이비 부머들이 함께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도 내일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과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공감이 동시에 밀려올 겁니다. 은퇴 준비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빚더미 노후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은퇴 후 빚더미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은퇴는 본래 일에서 해방되어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는 시기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경제적 환경 속에서 은퇴를 맞이했습니다. 첫째, 3040년 전과 달리 물가와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갔지만 임금 상승은 상대적으로 더디고 그만큼 저축할 여력도 부족했습니다. 그 사이 대출은 늘고 특히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노후까지 부담으로 남았죠. 둘째,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베이비 부머가 기대할 수 있는 연금액은 생각보다 낮고 점점 길어지는 수명과 증가하는 의료비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셋째, 은퇴 후에도 자녀 교육비, 부모 부양, 각종 생활비 부담이 계속되면서 빚 없이 살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은퇴가 꼭 경제적 자유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만든 거죠.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2025년 현재 베이비 부머들의 노후 빚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빚더미 노후 어떻게 봐야 할까? 경제 전문가들은 노후 파산이라는 신조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은 현실이라 말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등 여러 연구기관도 베이비 부머 노후 빈곤과 부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요.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건 빚 문제의 근본 원인 파악과 맞춤형 재무 전략 수립입니다. 단순히 빚을 갚는데 급급하기보다 현재와 미래의 자산 부채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생활비 절감, 추가 소득 창출, 금융 상담 등을 통해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는 말이죠. 또한 정책적 지원과 금융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합니다.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베이비 부머가 많은 만큼 이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 상담과 사회 안전망 강화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사례 3가지. 김씨 부부 60대 초반.
김 씨 부부는 40년간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은퇴했지만 자녀 대학 등록금과 결혼 비용, 그리고 집 대출 상환으로 인해 빚이 쌓였습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는 기본 생활비조차 부족해 결국 신용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는 상황이 됐죠. 김 씨는 은퇴가 자유를 주기는커녕 빚의 굴레를 더 무겁게 했다고 말합니다. 박 씨 58세 자영업자. 박 씨는 식당을 운영했지만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며 대출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폐업 후에도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빚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자녀 학자금 대출과 부모 부양까지 겹쳐 지금은 은퇴 후 인생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렸다고 고백합니다. 이 씨 62세 대기업 퇴직자. 이 씨는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했지만 부동산 투자 실패와 의료비 지출 증가로 큰 빚을 지게 됐습니다. 연금과 퇴직금은 기본 생활비로 빠듯한데 빚 상환 부담이 커져 은퇴 후에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고 털어놓습니다. 베이비 부모의 빚 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빚의 실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부채 내역, 금리, 상환 기간 등을 명확히 파악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와 상담하는 걸 권해요. 재무설계사, 금융상담가와 함께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현실적인 상환 계획과 노후 생활비 예산을 수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생활비 절감과 함께 추가 소득원 마련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건강과 경험이 강점이니 파트타임 일자리, 프리랜서, 재능기부 등을 통해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정책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노후 빈곤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금융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으니 정보 얻는데 소홀하지 말아야 하죠. 마지막으로 미래 세대는 이런 상황을 교훈 삼아 일찍부터 꼼꼼한 은퇴 준비와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빚더미에 갇힌 베이비 부머들의 이야기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공감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은퇴 후 삶에 대한 준비와 지원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주변의 도움과 전문가, 조언을 통해 빚을 줄이고 노후를 조금씩 안정시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나누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됩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며 함께 헤쳐나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빚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고 편안한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한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 후 빚더미 문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전문가 시각에서 살펴볼게요. 특히 당장 도움이 될 만한 사례와 숫자,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팁들을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은퇴 전후 재무 상황을 냉정하게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베이비 부머 세대 분들 중에도 아직 내가 정확히 얼마나 빚이 있는지, 얼마나 갚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실제로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5,060대 가구 중 30%가 자신의 부채 총액과 상환 계획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기서 간단히 따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은행과 대출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채무 내역서를 한 대 모아보고 금리, 잔액, 월 상환액, 남은 기간을 차근차근 정리해보세요. 그래야 다음 단계인 재무 재설계가 가능하니까요. 구체적 사례로 보는 빚 갚기 전략. 사례 1. 김모 씨 61세, 전직 회사원. 김 씨는 2억 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리가 각각 연 3.5%, 7%였어요. 총 빚 2억 5천만 원 중 이자 부담이 컸죠. 전문가 상담 후 김 씨는 신용대출부터 우선적으로 갚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신용대출 금리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게 급선무였거든요. 이런 이자 우선 상환법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특히 빚이 여러 개일 때는 금리가 높은 빚부터 갚는 게 월 상환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대출을 하나로 묶는 대환 대출을 통해 금리를 낮추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현실적인 수치로 보는 생활비와 빚 상환 균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노후생활비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1인당 월 평균 생활비는 약 1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빚 상환금이 매월 50만 원을 넘는다면 생활비와 빚 갚는 돈을 합쳐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이 나가야 하니 부담이 꽤 크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예산 재조정입니다.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생활필수 경비부터 꼼꼼히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찾아봐야 해요. 예를 들어 2023년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상은 연간 외식비가 평균 120만 원 이상인데 여기서 30%만 줄여도 연 36만 원, 월 3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작은 절약이 쌓이면 빚 상환에 꽤 큰 보탬이 되니 일상 속에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추가 소득, 은퇴 후 재정 건강을 위한 필수 전략. 은퇴자 중에서도 일부는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로 일을 계속하는데 이것이 단순한 수입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박모 씨 59세는 은퇴 후에도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며 월 8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고 있어요. 이 돈은 빚 상환과 의료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 강의, 배달, 소규모 창업 등 다양한 부업 기회가 늘었으니 건강 상태가 허락한다면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꼭 기억할 주의사항. 빚 상환을 미루지 마세요. 은퇴 후에는 소득원이 줄기 때문에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위험이 커요.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해 체계적인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고금리 대출은 최대한 피하세요. 신용대출, 카드론 등 고금리 부채는 재무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가능하면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지원 정책을 활용하세요.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 상담, 채무 조정 프로그램, 긴급 생계비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꼭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금융 사기 조심. 빚 문제로 어려울 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담은 반드시 공인된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받으세요. 마지막으로 은퇴 후 빚 문제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가족과도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지지망이 큰 힘이 되거든요. 또한 미래 세대인 3040대 분들은 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사례를 보면서 은퇴 준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게 꼭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저축만 하는 게 아니라 부채 관리, 투자, 연금 설계 등 다양한 재무 지식을 쌓아야 해요.